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르 푸시킨과 그 아내 나탈리아 곤차로바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푸시킨과 나탈리아의 결혼, 푸시킨과 단테스의 결투, 그리고 푸시킨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푸시킨이 나탈리아 곤차로바를 처음 만난 것은 1828년 12월 모스크바의 한 무도회였습니다. 막 사교계에 첫 발을 내딘 아리따운 16 나탈리아에게 첫눈에 반한 29살의 노총각 푸시킨은 몇 개월 후인 1829년 4월에 지인을 통해 청혼합니다. 그러나 나탈리아의 어머니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나탈리아가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이었지만 딱 잘라 거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충격을 받은 푸시킨은 카카스의 군대로 떠나갑니다. 푸시킨의 말에 따르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를 모스크바에서 내몰았으며 절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나탈리아를 만나지만 그는 푸시킨을 냉담하게 대할 뿐이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오빠 세르게이의 회상에 따르면 푸시킨과 나탈리아는 잦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푸시킨은 알렉산드르 황제에 대해 함부로 말하곤 하였고 나탈리아는 고인이 된 황제를 공경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래의 장모에게도 어리고 사치스런 나탈리아에게도 푸시킨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가난, 도박벽 등이 마음에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1830년 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 있었던 푸시킨은 지인을 통해 곤차로바 가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되죠. 나탈리아에게 재차 청혼합니다. 1830년 4월 6일 푸시킨은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게 됩니다. 나탈리아 집안을 잘 아는 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나탈리아가 워낙 약혼자에 빠져서 어머니의 반대를 극복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니콜라이 1세의 비밀 감시를 받고 있던 푸시킨은 일거수일투족을 황제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황제와 푸시킨의 서신 교환을 담당했던 인물은 알렉산드르 벤켄도르프였죠. 1830년 4월 16일자 편지에서 푸시킨은 결혼 계획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탈리아의 어머니인 곤차로바 부인이 황제에게 평이 좋지 못해 불행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편지 끝에 자신이 집필을 끝낸 비극 보리스 고르도프의 출판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벤켄도르프는 답신에서 니콜라이 1세가 푸시킨의 결혼 소식에 대해 호의 있는 만족을 나타냈다고 하였죠. 1830년 5월 6일 푸시킨과 나탈리아 곤차로바의 약혼이 성사되었지만 지창금 합의로 결혼식은 연기되었습니다. 수년 뒤 나탈리아는 지인에게 그들의 결혼이 약혼자와 장모의 다툼으로 계속해서 고비를 맞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해 푸시킨의 숙부가 죽으면서 결혼식은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푸시킨은 영지 상속 문제로 볼디노에 갔다가 콜레라가 창궐하였기 때문에 3개월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기간이 푸시킨의 창작 인생 중에서 가장 왕성한 창작 시기였습니다. 결혼식은 1831년 2월 18일, 신력으로는 3월 2일에 모스크바의 볼쇼이 바즈네세니의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푸시킨의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었고 나중에는 푸시킨의 양초가 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푸시킨은 창백해지면서 모든 것이 나쁜 징조라고 말했다고 전하죠. 사진은 푸시킨과 나탈리아가 결혼한 교회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에카테리나 여제와 1774년 총신 그리고리 포촌킨이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고도 하죠. 포촌킨은 교회 재건을 위해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푸시킨은 결혼식 후 나는 결혼했고 행복하다. 단 하나의 바람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친구 플레트뇨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푸시킨과 나탈리아는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저택에서 신접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 집에서 푸시킨은 결혼식 전날 총각 파티를 하였고 신혼집 집들이 겸 무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죠.
자세한 사항은 아르바트 거리의 푸시킨 신혼집 박물관 편을 참고하세요. 그러나 장모가 가정생활에 자꾸 간섭하는 것이 싫었던 푸시킨은 1831년 5월 중순에 황제 마을인 짜르스커의 셀로로 이사를 갑니다. 황제 마을에서 몇 개월간 신혼부부는 조용히 살았고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하고만 교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푸시킨의 아내는 푸시킨 작품의 정서를 도왔으며 나탈리아가 정서한 에카제리나 2세의 비밀수기, 논쟁 잡지, 꼴롬나의 집 복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황제의 가족이 콜레라 때문에 짜르스커의 셀러로 피난하였고 나탈리아는 숙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황제 부부가 푸시킨 아내를 산책하다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가장 인적이 없는 곳을 찾아 산책을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1831년 가을 푸시킨 부부는 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했고 푸시킨 아내의 미모는 페테르부르크 상류사회에 대단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푸시킨은 처음에는 상류사회에서의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상류사회 인사였던 다리아 피켈모는 푸시킨 아내의 미모를 지적하면서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상상력도 부족한 것 같다며 평했습니다. 푸시킨에 대해서도 그녀 앞에서는 시인이 되기를 멈추는 것 같다고 말했죠. 푸시킨의 아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탈리아의 냉담에 가까운 절제성과 말이 없는 성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은 나탈리아가 수줍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상류사회에서의 지나친 관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나탈리아는 상류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뿐만 아니라 적도 가진 사람이었던 첫 번째 러시아의 대시인 푸시킨의 아내였기 때문에 상류사회의 진정한 부인이 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청혼과 결혼 과정에서 불화를 겪었던 푸시킨과 장모 사이도 1832년과 33년 연년생으로 태어난 딸과 아들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에 대해서 가정과 집안을 돌보지 않고 상류사회의 쾌락만 쫓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습니다. 그런 평가가 내려진 것은 슈콜레프의 저서 푸시킨의 결투와 죽음에서 푸시킨의 아내의 삶이 주로 상류사회 연애 사건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한 것이 한몫하였죠. 그러나 이후에 곤차로바가의 문서들과 푸시킨 아내가 친척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알려지면서 나탈리아의 인성에 대한 해석이 변화되었습니다. 서신들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언니와는 달리 나탈리아는 이런 편지들에서 상류사회의 인기나 성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대부분이 집안일이나 아이들, 남편의 출판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그림은 1841년 드로잉으로 푸시킨의 네 자녀인 그리샤, 마샤, 따샤, 사샤를 그린 것입니다. 당시 여론과는 반대로 나탈리아는 현실적이고 의지가 강한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푸시킨이 잡지 발행을 할 때는 푸시킨이 없을 때 현대인 잡지에 관해 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일을 하기도 했었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생활비는 상당히 비쌌고 푸시킨이 외무성 근무로 벌어오는 봉급이었던 연봉 5,000루블 정도로는 집세와 여름별장 세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넷이 되면서 가족도 불어나서 다른 귀족들처럼 푸시킨도 커다란 저택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푸시킨은 가끔 카드게임을 하였고 돈을 읽는 일도 잦았으며 상류사회 출입에도 적지 않은 지출이 요구되었습니다. 푸시킨은 곧 생활비와 여러 자금이 바닥이 났는데 1833년 12월 말 니콜라이 1세는 푸시킨에게 시종보라는 직위를 임명하게 됩니다. 푸시킨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푸시킨은 몹시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런 직위는 새파란 사회 초년생에게나 내려지는 것인데 푸시킨은 이미 30이 훌쩍 넘은 나이였기 때문이겠죠. 푸시킨은 1834년 1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흘 전에 시종보로 임명되었다. 물론 내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이다. 궁정에서는 아내가 궁정 무도회에서 춤추기를 바라서야겠지라고 말이죠. 푸시킨의 부모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며느리가 궁정 무도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며느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무도회에서 보낸다고 푸념한 것을 보면 궁정 관료들이나 그 부인들만 참석하는 궁정 무도회에 푸시킨 부인을 참석시키기 위해 푸시킨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하찮은 직위를 하사했다는 푸시킨의 추측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푸시킨의 아내는 피티르부르크 상류사회와 궁정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자매들인 알렉산드라와 에카제리나까지 수도로 불러들여 사교계에 출입시키고 푸시킨의 집에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35년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는 프랑스 장교 드루즈 단테스를 알게 됩니다. 그가 푸시킨 부부에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푸시킨 아내 나탈리아는 비록 니콜라이 1세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사교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았으며 어떤 다른 이름과도 연관되어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푸시킨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단테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푸시킨 아내의 행실에 대해 비난할 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단테스가 푸시킨 아내 나탈리아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와 푸시킨 아내의 관계에 대한 추측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푸시킨과 단테스가 결투하기 전까지는 푸시킨 아내의 행실과 그 역할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여루시인이자 연구자였던 안나 아흐마토바나 마리아 츠베타예바는 푸시킨의 죽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푸시킨 아내가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였습니다. 1946년 단테스의 후손이 공개한 1836년 단테스가 양아버지인 헤케른 공작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단테스는 자신이 푹 빠져있던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매력적인 창조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그 여인의 남편은 엄청나게 질투가 많으며 그 여인은 자신을 좋아한다고 썼다고 합니다. 1951년 이 편지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차블롭스키는 이 여인이 푸시킨의 아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인 블라가는 비록 푸시킨의 아내가 단테스를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진 않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라옙스키도 단테스의 두 번째 편지에 주목하였는데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에게 그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릴 것을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푸시킨의 작품 에브게니 아네긴에서 오네긴을 사랑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몸을 맡긴 입장, 그분에게 일생을 바칠 것입니다 라고 오네긴을 거절했던 타찌아나처럼 말이죠. 그러나 단테스와 나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연구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연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1835년 가을 나탈리아에 대한 단테스의 추궁거림이 더 심해지자 상류사회에서도 둘 사이에 대한 추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푸시킨의 친구들에게는 푸시킨을 아내에게 배신당한 오쟁이진 남편이라고 표현한 익명의 비방 편지들이 전달되었죠. 그 편지에 대해 알게 된 푸시킨은 결국 단테스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투 신청서를 단테스의 양부인 네덜란드 대사 헤케른 남작이 받게 되죠. 단테스에게 보내는 결투 신청서를 받게 된 헤케르는 푸시킨에게 결투를 24시간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탈리아의 친정오빠와 푸시킨 지인들의 중재로 푸시킨은 결투 신청을 거두어들이죠. 그날 단테스는 나탈리아 언니 에카제리나와 결혼하려고 했다며 발표를 합니다. 그날 저녁 단테스와 에카제리나의 약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므로 푸시킨과 단테스의 결투는 없던 일이 되었죠. 그러나 단테스가 에카제리나와 약혼을 발표한 후에도 푸시킨 아내와 단테스 관계에 대한 추문은 상류사회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테스가 사랑하는 사람인 즉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 나탈리아의 언니 에카제리나와 결혼하여 자신을 희생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단테스와 에카제리나의 결혼은 1837년 1월 10일에 거행되었습니다. 나탈리아도 참석하였죠. 그러나 피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푸시킨 부부는 신혼부부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후 사교계에서 만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1월 23일 어느 귀족 무도회에서 단테스는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를 모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 푸시킨은 헤케른에게 비난의 편지를 보낸다면 양 아들인 단테스가 결투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헤케른에게 비난의 편지를 발송합니다. 결국 1월 27일 초르나의 리치가에서 푸시킨과 단테스의 결투가 성사되고 푸시킨은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집으로 옮겨진 푸시킨은 사경을 헤매면서 몇 번이나 아내 나탈리아를 불러서 그녀는 이 사건에 잘못이 없으며 그는 항상 그녀를 믿었다고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푸시킨은 결투 사흘 후인 1월 29일 결국 사망하게 되죠. 사진은 푸시킨과 단테스가 결투를 벌인 곳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푸시킨이 죽자 나탈리아는 병이 났을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푸시킨의 상을 치른 후에도 그가 사망한 금요일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고인을 추모하며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탈리아는 푸시킨이 사망한 후 언니 에카테리나와는 연을 끊고 평생 만나지 않았다고 하죠. 단테스는 푸시킨과의 결투 후에 프랑스로 추방당하지만 에카테리나와의 사이에서 일남 3녀를 낳았고 고국 프랑스에서는 출세 가도를 달려서 나중에 상원의원까지 지내게 됩니다. 스비아토고르스키 우스펜스키 수도원에 위치한 푸시킨의 묘입니다. 항상 참배객들의 꽃들이 놓여있죠. 러시아인들의 푸시킨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푸시킨이 죽은 후에도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던 나탈리아는 수많은 구혼자들이 있었고 니콜라이 1세의 관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을 혼자 지내다가 푸시킨이 죽은 지 7년 후인 1844년 란스코이 장군과 재혼하게 됩니다. 니콜라이 1세가 결혼식에 나탈리아의 아버지 대신 참석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나탈리아는 정중히 거절하였다고 하죠. 결혼식에는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만 참여하였죠. 재혼 후에 나탈리아는 푸시킨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 외에 3명의 아이를 더 낳았고 재혼한 남편 란스코이의 영지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재혼한 남편 란스코이 장군과의 결혼식 생활은 평탄했지만 나탈리아는 1863년 숨을 거둘 때까지 푸시킨과의 편지들을 평생 보관했다고 전해지죠. 나탈리아는 푸시킨의 시 그루지아 언덕에 밤함개가 피어있네 마돈나 내 품에 안을 때 아니요 격렬한 쾌락에 떨지 않으려오 때가 왔다 내 친구여 때가 왔다 내 심장이 원한다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나는 결혼한다 등의 영감을 불어넣은 푸시킨의 뮤즈였습니다. 또한 나탈리아는 푸시킨의 사랑, 결투, 죽음이라는 말들과 함께 러시아 문학사에 영원히 남아있으며 푸시킨의 삶을 언급할 때 지금까지도 꼭 소환되는 이름입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의 그래피티로 그려진 푸시킨과 부인 나탈리아입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